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AI 최신 연구 기사 세 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MIT, 카이스트, 또 유니스트에서 AI의 현재 한계를 넘어서려는 상당히 흥미로운 시도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연구들이 단순히 어떤 내용인지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이게 AI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핵심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AI가 어떻게 더 똑똑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는 거죠. 네,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는 MIT 슬론 경영대학원 연구팀 소식인데요. 이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기반 AI 에이전트들이 규칙은 참 잘 지키는데 현실적인 판단력, 뭐랄까?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 문제요. 예를 들어 친구 생일 케이크 만들 밀가루를 사달라면서 10달러는 넘기지 마 이랬는데 가격이 딱 10.01달러예요. 그럼 AI는 안 사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보통 살 텐데 1센트 차이인데. 맞아요. 인간이라면 대부분 넘어갈 그 미묘한 차이를 AI는 어려워한다는 건데요. 네, 그 맥락 파악이 어려운 거죠. 연구팀도 그래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다고 합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생각해라, 뭐 이런 지침을 주거나 아니면 그 AI한테 단계별로 생각 과정을 설명하게 하는 사고사슬, COT 방식이라고 하죠. 네, 사고사슬 방식. 네, 그것도 써봤는데 이런 미묘한 상황 판단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럼 핵심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단순 지침이나 단계 설명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건데 학습 방식 자체를 바꾼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지도 미세 조정, SFT 방식에 있었는데요. 아, SFT.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단순히 예암이오 결과만 학습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만 가르친 게 아니라 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 이유, 즉 인간의 설명을 최소 50개 이상 같이 학습시켰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AI한테 정답만 톡 던져준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는지를 가르쳤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판단 과정과 이유를 학습시킨 거죠. 결과는 어땠나요? 그렇게 하니까 좀 달라지던가요? 네,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게 학습시키니 AI가 처음 보는 새로운 상황에서 훨씬 인간하고 비슷하게 판단을 내리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1센트 더 비싼 밀가루, 이걸 사야 할지 말지 결정할 확률이 70%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해요. 오, 상당히 높아졌네요. 네, 단순히 규칙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추론 방식을 모방하게 된 거죠. 진정한 의미의 융통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자, 다음은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 연구인데요. 이미지 생성 모델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 쓸 때 창의적으로 그려줘 이렇게 요청해도 결과물이 뭐랄까 좀 뻔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창의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어렵죠. 이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연구팀은 기존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는 그런 방식 말고요. 모델 내부에 이미 있는 잠재력을 활용하는 C3라는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모델 내부의 잠재력, 재학습 옵시요? 네, 모델의 이미지를 만드는 여러 단계, 그 계층 중에서 비교적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얕은 블록이라는 부분이 창의성이랑 관련이 깊다는 걸 발견한 거죠. 모델 내부에 조작해서 창의성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건가요? 그 얕은 블록을 어떻게 건드렸다는 거죠? 모델이 이미지를 처리하는 그 내부 방식, 특징 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분석했어요. 주파수 관점에서 봤는데 쉽게 말하면 이미지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구조를 나타내는 낮은 주파수, 영역을 좀 증폭시키는 겁니다. 이게 창의성 향상에 효과적이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 낮은 주파수 영역을요? 네. 반대로 너무 세밀한 부분을 담당하는 높은 주파수를 건드리면 오히려 막 노이즈가 생기거나 이미지가 이상해지기 쉬웠고요. 재학습 없이 내부의 특정 부분만 살짝 조절해서 창의성을 끌어올린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미지 품질이나 다양성에는 어떤 영향을 줬나요? 혹시 그 이미지가 다 비슷비슷해지는 모드 붕괴 문제 같은 것도 좀 해결됐나요? 네, 그 점도 중요한데요.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더 독창적이면서도 이미지 자체의 어떤 유용성, 그러니까 품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 특히 그 생성 속도가 빠른 SDXL 터보 모델에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모드 붕괴 현상 있죠.
결과물에 더 비슷해지는 거. 네네, 있죠. 그 현상을 완화하고 이미지 다양성을 높이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봐도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추가 데이터 없이 알고리즘 개성만으로 이걸 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추가 학습 비용 없이 성능을 높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니스트 유재준 교수팀 연구인데요. 저화질 영상의 해상도랑 프레임 수, 그러니까 화질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개선하는 AI 모델 BFS TVSR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도 비슷한 기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프레임 수를 늘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를 따로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별개로? 네. 혹은 영상 속 움직임을 예측하는 옵티컬 플로우라는 별도의 외부 기술에 의존하기도 했고요. 이러면 과정이 복잡해지고 각 단계마다 오류가 쌓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BFSTVSR 모델은 어떻게 다른 접근을 한 거죠? 오류를 줄였다는 건가요? 네, 이 모델은 그 영상 신호 처리 기법을 AI에 접목시킨 건데요.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영상 프레임 사이의 움직임 정보, 그러니까 양방향 움직임 흐름을 학습합니다. 스스로 움직임을 학습한다고요? 네, 그래서 해상도 개선이랑 프레임 보관, 즉 중간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의 통합된 과정으로 처리하는 거죠. 와, 스스로 움직임을 파악해서 화질이랑 부드러움을 동시에 개선한다. 훨씬 효율적이겠는데요? 성능은 좀 어떤가요? 실제 영상에서 좀 체감이 될 정도인가요? 네, 그 PSNI나 SSIM 같은 객관적인 화질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영상이 원본에 얼마나 가깝고 선명한지를 재는 기준인데 여기서 기존 최고 성능 모델들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오, 좋네요. 특히 막 움직임이 많은 영상 있잖아요. 그런 영상에서도 사물이나 사람 형체가 깨지거나 왜곡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복원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 화질 개선 같은데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상당히 실용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연구를 쭉 살펴보니 AI가 단순히 정해진 답만 찾는 걸 넘어서 이제는 인간처럼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MIT, 또 스스로의 능력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며 카이스트, 세상을 더 또렷하게 인식하는 유니스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AI를 발전시키는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유를 가르치거나 MIT, 모델 내부에 숨겨진 잠재력을 이렇게 끄집어내거나 카이스트, 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통합해서 학습하도록 유니스트 하는 걸 보면 문제 해결 방식이 정말 다각화되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AI의 능력들, 이 유연한 판단력, 창의적인 생성 능력, 그리고 향상된 시각 정보 처리 능력. 만약 이 기술들이 미래 하나로 합쳐진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혹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가능성과 도전 과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